우선 그럼 용적률, 건폐율, 분양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만 알고 있으면 부동산을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니, 그렇진 않죠. 네, 더 많은데, 네. 일단 오늘은 몸풀기로 그냥 가볍게 용어를, 쉬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해요. 네네. 결국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나 뭐 주식도 전에 이제 배우셨지.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을 볼 때?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내가 사고 파는 시기를 안다. 여기까지만 딱 배운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쉽게 말해서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팔고, 좋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게 가격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가격이 싸냐, 음. 오를 수 있냐, 음. 그리고 이 시기가 적당한 타이밍이냐, 네.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아셔야 돼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 네. 그래야 저희가 가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땅값에 그렇지 않을까요? 땅값에 프로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사업자로서 만들고 건설할 때지만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은 단순하게 보면 모든 재화가 똑같지만 결국엔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그 가격에 만나서 이 가격에 나 팔 거야. 이 가격에 나 살 거야.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Y축은요,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요. 그리고 여기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을 만나서 이제 가격과 양, 즉 거래량이 결정될 겁니다. 거래량. 예,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요. 예, 이거는 뭐다? 수요예요. 네. 아주 단순해요. 왜냐면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적잖아요. 근데 반면에 공급 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공급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딱 직관적으로 돼요. 왜냐면 가격이 낮으면 공급은 많죠. 적게. 네네네. 네, 저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생산 안 하는 거죠. 반면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의 양이 많죠.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리고 수요가 만나서 여기에서 요 점에서 네. 땡땡땡땡 가격이 결정돼요. 그리고 땡땡땡땡 여기서 거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요 떨어지는데 네. 거래량은 또 줄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럼 이 점이 이쪽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쪽 어딘가에. 네. 그렇죠? 이 두 선 중에 공급선이 있어요. 네. 수요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요 수요선이 이쪽으로 좀 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강요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수요 곡선이 일로 이동하면 네. 그러면 균형점, 만나는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수요가 일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만 아는데 네. 그 원인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은 뭐다? 수요가 줄고 있다. 수요가 줄고 있다요. 수요가 주는 게 그러면 저희가 전망할 때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이라든지 어떤 시장을 판단할 때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왜 주택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을까요? 뭐 높은 금리? 그것도 맞죠.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 파악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최근에는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죠. 네. 근데 오르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특이해요.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래량은 빠지면서 올랐어요. 최근 2, 3년간.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신선으로 돌아볼게요. 네. 가격은 오르는데 쉽게 말해서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긴가 어디에 균형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수요 곡선보다 이 공급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네. 공급이 감소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네. 원인은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 파악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한국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니, 공급이 왜 줄었을까요? 안 파는 거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특이하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안 하고 건설사가 짓는 공급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다. 집값 오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 부족해. 아니 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족해. 집을 더 줘야 돼.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요. 즉 여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물인 겁니다.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파냐 안 파냐 예 결정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집을 왜 팔아? 더 오를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거죠. 그게 원인이었어요.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공급이 감소했다. 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안 팔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럼 이 매물이 과연 많을까? 이거에 대해 원천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서울권의 중심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매물의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걸 저희가 자가 점유율이라고 그러는데 자가 점유율이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갖고 있는 집. 이게 우리나라가 자가 보유율이 68% 정도가 돼요. 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100명 중에서 68명이 내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3명만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살고 나머지는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투자로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줄이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물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독특하게 뭐냐면 한국에는 이 매물이 집값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국엔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저희가 고민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수요가 계속 지금처럼 떨어지면 집값은 계속 빠질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집값의 하락폭과 상승폭을 결정하는 건 이 매물의 양이란 말이에요. 네, 네. 수요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매물이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더 많이 빠지겠죠. 네, 네. 훨씬 더. 네, 폭이 네. 크겠죠. 네, 네.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는데 매물은 더 줄어요. 더 안 판다고 그래. 그럼 가격이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요가 막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매물이 같이 증가해. 그러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수요가 막 올라가는데 매물이 줄어들어. 그럼 가격 상승폭이 되게 클 수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저희가 이제 가격을 전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계속 있던 건 변동 원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주택 수요인데, 한국의 주택 수요인데 네. 매년 신혼부부가 10만 명씩 생겨요. 네. 그거는 변동 원인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맨날 있었잖아. 네. 변화가 있는 수요는 뭐냐면요. 네. 투자 수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 수요는 갑자기 확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변동 요인이 큰 거예요. 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물을 내놓는 거지,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매물을 내놓거나 집값이 오른다고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주한다고.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것도 투자로 사놓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한국의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이 연결되는 지점이 뭐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네. 또 하나,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증감시키는 변동폭이 크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투자를 굉장히 결정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두 주체를 움직이는 한국에. 뭘까요? 전세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전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전세를 보면요. 네. 전세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수요와 투자 공급, 매물을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은 이 투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투자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네. 두 주체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전세 시장을 저희가 되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